인구수 6억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점유율 9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넘사벽의 위험을 자랑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보다 저렴하지만 잔고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해 가성비가 갑이라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죠. 그런데 일본 자동차 3,000대를 싣고 미국으로 향하던 한 선박이 미국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에 실려있던 자동차 3,000대는 그대로 한국에서 전부 폐차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독점, 과점, 이러한 용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북스러운 단어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시장 형태입니다. 한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독점, 과점과 같은 용어를 심심찮게 획득해 왔습니다. 바로 인구수 6억 명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말이죠. 특히 동남아시아 인구수 절반을 차지하는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 탑10에서 9대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80%를 훌쩍 넘어 말 그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196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했지만 19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시작한 일본은 90년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기 이르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던 일본 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착륙했습니다만 얼마 전 미국으로 향하던 일본 자동차 3,800대가 전부 폐차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한참 세계가 떠들썩했던 지난 8월 중순 통영 앞바다에 이상한 배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신세리티 에이스라고 적힌 대형 화물선이 불에 그을린 훈제처럼 새카맣게 그을리고 녹이 잔뜩 쓴 상태로 통영으로 정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불의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닛산 자동차 3,800여 대를 싣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 하와이 앞바다 3,200km 지점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파나마 국적의 일본의 쇼에이 키센케이샤에서 운용하던 이 화물선은 57,000톤급 자동차 운반선으로 닛산 자동차 3,000여 대를 하와이로 운송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서 3,000대 중 상당수가 불에 타버렸고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엔진 등 항해 설비까지 파손되면서 항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배에 실린 자동차와 선박 등에 지급된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해상사고로 기록됐죠. 그리고 이 배는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주와 화주, 선사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이 모두 끝난 후 대위 행위를 통해 보험회사의 소유가 된 이 선박과 불탄 자동차는 중고 선박 시장에 매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한 선사가 경쟁 입찰로 35억 원의 낙찰을 받아 인수하게 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선박의 국적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생겼습니다. 엔진 등이 모조리 불에 타버려 운행이 불가능했던 이 선박은 자력 운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길이 200m의 이 화물선은 예인선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했죠. 울산, 마산, 여수, 목포 등에서는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예인선에 끌려 남해안 일대를 한 달 가까이 떠돌았습니다. 간신히 통영의 입항에 폐기 처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황색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OECD에서는 불에 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브레이크액, 자동차 부동액은 황색 폐기물로 분류되어 함부로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없는데요. 결국 1년여 만에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허가를 내줬고 일본차 3,800대는 한국에서 전부 폐차 처리됐습니다. 비교적 멀쩡한 900여 대의 자동차까지도 전부 폐차 처리됐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 선사가 운송하던 자동차 3,800대를 미국에서 거부당하고 모조리 폐기 처리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불의의 사고이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화재가 진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와이 앞바다에서 그대로 침몰했다면 비취색 하와이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 자칫 하와이 관광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입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침몰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자 미국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런데 1년 뒤에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맙니다. 11월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중국에서 화물을 싣고 캘리포니아 롱비치로 이동하던 일본 국적의 원 에이퍼소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을 맞닥뜨립니다. 하와이에서 불과 2,600km 떨어진 바다였죠. 그런데 악천후를 견뎌내지 못한 에이퍼소는 상부가 흔들리면서 갑판에 적재한 컨테이너의 상당수를 분실하게 됩니다.
즉 실려있던 컨테이너 산이 무너지면서 일부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 수가 무려 1816개로 알려졌습니다. 세계해운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바다에서 유실되는 컨테이너 수는 무려 138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1816개를 분실한 이번 사고는 한 해 평균 분실 건수를 훨씬 웃도는 사고인데요.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적어도 8단 이상을 쌓아 올린 컨테이너가 마치 택배박스 쓰러지듯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사고가 났고 기름 유출 사고가 아닌데도 미국 정부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화물선에 실린 화물의 정체였는데요. 일반 공산품이 대부분인 줄 알았던 분실된 컨테이너 중 60개의 위험한 물품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주스 농축액부터 지난 여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발을 불러온 화학비료, 그리고 휘발성 혼합물 등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실은 컨테이너가 분실된 것이죠. 이 배를 운행하던 회사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로 일본 국적의 해운회사였는데 일본의 일본우선, 상선미쓰이, 가와사키 기선이라는 세 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해운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해운회사는 자신들이 분실한 컨테이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히 드러난 컨테이너는 불꽃놀이 장비를 실은 컨테이너 54개, 전자배터리를 실은 컨테이너 8개, 액체 에탄올을 실은 컨테이너 2개 외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미 해경, 미국 정부, 하와이 주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모리셔스에서 초대형 기름 유출로 해양오염을 야기한 주범인 일본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또 선박사고를 냈으니까요. 기름 유출은 없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베이루트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종류의 화학비료가 포함됐다는 것은 만약 어떠한 이유로 컨테이너가 개봉됐을 때 바다로 흘러들면 이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가 2600km라고는 하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굳이 화학비료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날 이유는 없죠. 안 그래도 코로나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 힘든 마당에 일본이 앞바다에서 사고를 쳐 하와이 주정부의 걱정은 깊어만 가는데요. 현재 원 에이퍼스호는 컨테이너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일본으로 회항했고 고베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접한 이들은 의문을 표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원 에이퍼스호는 2019년에 건조된 신형 컨테이너선입니다. 또한 14,052 TEU, 즉 20피트 컨테이너 14,000개 이상을 실을 수 있을 만큼 대형 컨테이너선이 어떻게 16m 파도가 들이쳤다고 쓰러질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실제로 이 컨테이너선은 2019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건조한 거의 신상에 가까운 선박인데 선령이 오래된 것도 아닌 신형이 강풍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고를 접하면서 이는 해운회사의 잘못이 아닌 선박 건조 기술의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일본의 건조 기술이 이 정도로 추락했구나 하는 씁쓸함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일본의 조선업 역량은 대단했습니다. 조선업은 고용 창출 효과, 전후방 산업 동시 성장 효과, 높은 외화 가득률 등의 장점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 많은 나라들의 선망의 산업입니다. 다만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럼 일본의 조선업은 어떻게 나락의 늪으로 떨어진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세계 조선업의 중심은 전통적인 해상 강국 영국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으로 넘어갔던 조선업은 1970년대 일본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고 1990년대 이후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바로 직전에 조선업을 주력으로 삼았던 일본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운업은 크게 보면 자동차 시장과 비슷합니다. 신차를 판매하는 신차 시장,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시장,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를 폐기하는 폐차 시장으로 나뉘듯이 조선업도 신조선, 중고선, 해체선으로 나뉩니다. 해체선은 폐차와 마찬가지지만 선박에는 워낙에 많은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철들을 해체해서 팔아도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뉘는 해운업 분야, 특히 1970년대 일본의 신조선 분야의 입지는 대단했는데요. 80년대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선박의 절반은 전부 일본이 건조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앞세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죠. 그런데 1차, 2차 석유 파동이 터지자 일본 정부의 개입이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오일 파동을 겪은 이상 앞으로 전 세계 어느 선주들도 선박을 새로 발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설비 감축과 비용 감축을 해답으로 내놓습니다. 다시 말해 발주사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표준화된 선박을 건조해 만들어두면 발주사도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오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구입하는 구매자들은 일반인이고 자동차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선박은 다릅니다. 선박의 가장 큰 목적은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함이고 누구나 사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운반되는 화물은 그 종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석유를, 어느 국가에서는 석탄을, 어느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어느 국가에서는 컨테이너를, 또 어느 국가에서는 농산물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동일할 수도, 동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측과는 다르게 일본의 설비 감축이 시작되자마자 선박 발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일본에 발주했던 발주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은커녕 이미 만들어진 선박만 들이미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1980년대부터 서서히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일본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이 다시 조선업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70년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한 발주는 조선업체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선박 발주가 감소하면서 인건비도 넉넉히 줄 수 없게 되고 적은 인건비는 젊은이들의 취업 감소로 이어지고 조선업에 대한 관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에서도 더 이상 조선학과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져 도쿄대까지 조선학과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모든 대학교에서 조선학과가 자취를 감춰버렸죠. 이제 일본의 조선업체에 남아있는 건 머리 희끗한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 뿐이라 일본 내에서 조선업에 관한 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일본 조선업은 정말 몰락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일본 미쓰이 선사의 컨테이너선 MOL 컴포트5 침몰 사고입니다. MOL 컴포트5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8000TEU급 컨테이너선입니다. 싱가포르를 출발해 사우디의 제다항으로 항해 중이던 컴포트5는 예멘에서 약 37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장은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합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배가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체 정중앙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절반으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선원들은 이미 전부 배를 빠져나가 독일 국적의 컨테이너선의 도움으로 탈출했지만 선박 그리고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배가 절반으로 갈라지면서 일부 컨테이너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예인선 4대가 투입되어 선수부를 우선적으로 구조했으나 며칠 후 선미부를 구조하러 도착하자마자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컨테이너와 선박이 완전히 침몰해버립니다. 다행히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 한 척과 4,293개의 컨테이너가 침몰한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7년 나폴리오 사고 이후로 선급 검사를 모두 엄격하게 강화했는데 미쓰비시가 건조한 3회 선박 6척을 전수검사했더니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6대의 선박 중 5대에서 선체 하단 중앙부가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이대로 이 선박들을 운행하도록 두었다가는 컴포트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절반으로 쪼개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이 선박들에게 전부 운항 중지를 명한 뒤 선체 보강을 완료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고를 접한 후 전 세계 선박 발주 업체들은 일본 최고라는 미쓰비시 조선소가 설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두동강댔다며 일본의 조선업이 타락했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외 발주처로부터의 발주량이 감소하고 엔지니어는 늙어가고 정부의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신조선 분야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특히 LNG선의 경우는 새로운 선박이기 때문에 젊은 엔지니어의 회전 빠른 두뇌가 필요한데 이제는 일본에 그런 젊은 엔지니어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조되는 선박과 기존의 선박은 LNG 연료를 쓰거나 LNG 운반선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옛 영광을 되찾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몰락하지 않으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부단한 투자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